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은 학창 시절,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30대 여성입니다. 다행히 공부만 취미가 아니었을 뿐, 좋아하는 일을 일찍 찾아 그쪽으로 공부해 일도 하게 된 후, 그 말처럼 성적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대학 학벌이 제 조건 중 하나로 되어 결혼하는데 시비거리가 생겼고요. 특히 우리 시어머니는 사람을 학벌로 평가하는 분이셨습니다. 홀로 두 아들을 키우시면서 명문대에 보내신 것도 평생의 자랑이셨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2년제 대학을 나온 제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처음 데려온 여자를 만날 때 밥은커녕 차 한 잔도 제대로 대접 주지 않으시고 인상만 잔뜩 쓰신 채 계셨어요. 아들들이 학교 다닐 때 정말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고 노력하며 인정받는 게 없었어요. 만약 학교에 상담을 가면 담임 선생님부터 교장님까지 모두 다 나와서 인사하고 학생들을 참 잘 키운 것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곤 했어요. 대입, 그거 걱정을 왜 해? 아니, 고민을 했구나.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평생 내 속에 한 번도 사귄 적이 없는 큰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결혼으로 내 속을 뒤집어 놓는데? 아니, 내가 4년제 대학을 나왔어도 입을 다물었을 거야. 어떤 이유로 2년제를 나온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건지? 그것도 조리학과 졸업한 여자를. 음식만 하는데 무슨 대학 공부까지 필요하느냐고? 나는 대학을 안 나갔어도 너보다 음식을 더 잘한다고. 그것은 마치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난 이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큰 아들의 고집에 진 시어머니는 결혼을 시킨 후에도 그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나에 대한 불만이 커져서 결혼식장에서도 매우 서운한 태도를 보여 친척들이 당황해하며 우리에게 사과를 요청할 정도였으니 말이나 할 게 없네요. 이제는 우리 가문의 피가 밥으로 변해가겠구나. 내가 내 자녀들을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망가지는지. 내 노력이 이렇게 사라져 가는구나. 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해도 어머니가 부족하면 손주로서 똑똑한 아이가 나올 수 있겠니? 시어머니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나에게 굳이 임신하려고 할 것도 없다고 하며 그 같은 무례한 말도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시어머니가 있을까요? 얼마나 좋은 유전자를 가진 젊은이인지 궁금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새색시라고 참고 넘겨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그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안부 전화를 했고 명절이면 남편보다 하루 일찍 가서 차례 준비를 도봤습니다. 제사는 물론 시어머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도 잘 챙겼습니다.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딸이 없는 시어머님에게 딸처럼 살갑게 대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식당에 갔을 때에도 맛있으면 포장해서 시어머님께 맛보라고 가져갔고 쇼핑을 갔다가 시어머님께 어울릴 만한 것이 눈에 띄면 작은 것이라도 선물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손님이라고 만나도록 하시면 직접 가서 도와드리면서 체면을 세워드리려고 했고 큰 돈은 아니라도 빼먹지 않고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에게는 저는 부족하고 못난 2년제 대학 밖에 나온 나쁜 머리를 가진 주체에 똑똑하고 귀한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못난 며느리로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오면서 상황은 더욱 나는 나쁘게 여겨져요. 시어머니의 시선에선 나와는 하늘과 땅 차이로 수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눈에 마주치지 못해야 했던 완벽한 며느리처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 세상의 교수는 정말 현재 교수인가 봐요?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고 말했네요. 그럼 정말 많은 공부를 한 건가요? 대학원도 다녔겠죠. 그래서 교수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가 봐요. 눈이 반짝반짝해서 찬란하고 맑아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생겼을까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패션 디자인학과 하셨다면 세련된 옷 입는 법부터 액세서리까지 하나하나 세련되군요. 또 머리도 좋으셨는데 세련되기까지 하다니요. 세상에 어찌 이토록 완벽한 아가씨를 데려왔을까?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마음에 들어 남편의 동생이 결혼할 여자라며 오겠다던 동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션에 신경을 쓰는 세련된 여자였다. 세련됐어라고 적혀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손톱은 화려한 색은 물론 보석 파츠까지 가득한 네일아트로 꾸며져 있었고 청담동에서 한 것으로 드러나는 화장과 헤어스타일은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그러던 중 동생은 10cm를 넘을 것 같은 하이힐을 신고 명품 원피스와 명품 가방을 들고 시어머니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러 왔다. 시어머니가 열렬히 환영하자 동생은 일어서지 않고 나에게 손짓을 하였다. 아줌마, 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긴장해서 그런지 목이 좀 마르네요. 혹시 홍차나 녹차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다이어트 중이라 단 음료는 먹지 않아요. 이런 주스 첨가물이 많이 든 주스는 좀 그렇네요. 어머, 열심히 일하시는 아줌마가 아니시었나요? 몰라서 그랬네요. 형사분이었군요. 어머나, 죄송해요. 형사분이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취향이 정말 독특하시네요. 옷차림이나 다른 부분에서 정말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기선 제압을 하고 싶었던 건지 처음 만나서 제 옷차림을 비웃으며 일하는 줄 착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부탁했었어요. 버젓이 신랑 옆에 앉아있는 저에게 말했는데 그러고는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웃었어요. 기가 막혀서 당황한 저는 보이지 않는지도 모르겠고 시어머니는 그저 좋다고 말했어요. 거봐. 나 언제 한번 그런 실수를 저질리게 될 줄 알았겠어. 내가 생각 좀 하고 살라고 했다 그랬지.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보라고.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지 결정이 안 돼서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옷을 잘 입으려 해도 힘이 들어. 이렇게 촌스럽게 다니지 말라는 걸로 나의 무지함을 인정해요. 그러니 매번 그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녀서 망신을 당하니 너는 동서될 사람한테 창피하지도 않니? 괜히 너 때문에 우리 집 수준이 떨어진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이야? 저 어디 가서 옷 못 입는다는 소리들은 적 없는 여자입니다. 명품으로 휘감지는 않아도 저에게 어울릴 만한 스타일이 어떤 건지 알고 거기에 맞춰 입고 다닌다. 센스 있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것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나저나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고 했어. 그 대학교면 설마 큰 애가 일하는 대학 아니지? 그런데 하필 동서가 수업하는 대학교가 제가 일하는 대학교라고 하더군요. 저는 교수 식당이 아니라 학생 식당을 담당하고 있어서 동서를 만난 적이 없어서 몰랐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단호하게 저에게 일하는 곳을 바꾸라고 하더군요. 큰아들아, 너 당장 거기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라. 혹시라도 우리 작은 며느리가 학교에서 너를 만나면 어쩌니? 한 명은 교수고 한 명은 식당 아줌마고 그게 무슨 망신이니? 너도 학교에서 작은 애를 만나면 교수님 교수님 하면서 굽신굽신 거려야 할 텐데 그게 무슨 불편한 일이니? 어차피 식당이야 차고 널렸고 어느 식당이든 너 하는 일 똑같을 테니까.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만두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 당장 내일 가서 그만둔다고 이야기해. 교수의 며느리를 만나서 흥분한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를 무시하며 혹시라도 둘째 며느리를 망신시키지 말라고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 어머님, 제가 무슨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해요. 저는 학교 식당에서 일한 지 벌써 7년째예요. 그런데 왜 제가 그만두나요? 같은 집 식구끼리 같은 곳에서 일하면 더 좋죠. 서로 도울 수 있고 혹시 수업 준비하다가 배가 고프면 학생 식당으로 와. 내가 간식 많이 챙겨줄게. 그러자 동서도 크게 웃더군요. 아마 그러네요. 이제 간식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세상에, 신나네요. 혹시 교수동까지 배달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간식 셔틀이 생기는 건가요? 어머, 농담이에요. 뭘 정색하고 그러세요? 그래요.
혹시 학교에서 만나면 인사도 해요 뭐? 제가 학생 식당에 갈 이유가 없고 형님이 강의동에 오는 경우가 없으니 마주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동서의 첫인상은 참 미묘하게 나빴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신뢰한 말을 한 것도 없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야 했습니다. 농담하는 스타일이 나와 다른 것인가 싶으면서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모든 시작은 가장 순한 만일 뿐이죠.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도 저는 학생 식당을 벗어나지 않아서 마주치지 않았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마주치고 항상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애기야, 너는 다 내 마음에 드는데 입 짧은 거 하나만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하늘 높은 데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큰애 좀 봐라. 저렇게 돼지가지 푹푹 퍼먹지는 못하더라도 반 그릇은 먹어야지. 내가 너한테 먹여주려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만들었는데 응, 한 입만 더 먹어봐라. 응. 시어머니는 무슨 갓난아기 밥 먹이듯 이것저것 동서 앞에 밀어놓고 앞접시에 덜어주면서 한 입이라도 더 먹여주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동서가 맛있다고 한다. 그대로 통째로 포장을 해서 동서 자동차에 실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갈비 좋아해요. 저도 주세요. 어제 갈비 사와서 핏물 빼고 기름 빼고 해놓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나는 안 주세요? 그 갈비에 들어갈 양념이고 재료이고 손질해 놓은 사람이 누구인데요? 누가 만들고 누가 주둥이인가요? 그게 왜 홀랑 다 동서한테 가나요? 나는 내가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잖니. 왜? 다른 사람의 음식을 훔쳐먹을 필요가 있나? 그런 식욕이란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러느냐 또 너. 내가 못 본 줄 알았겠냐? 방금 전에 간 본다며 집어먹은 고기만 남은 냄비에 넣어놓으면 안 되겠다. 너 그렇게 먹고도 배가 부르지 않으면서 계속 먹을 생각하니 어린애를 봐라. 저 가느다란 팔을 보라고. 그 팔을 보고는 디자인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쓰러지는 일이 아닐지. 내가 마음속이 아니라 하지만 넌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는 거냐? 너의 팔뚝을 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굶어도 뱃속에서 소리도 없이 울려 나올 거다. 사람은 양심이 좀 있어야지 맞지. 내가 양심이 있다면 우리 아들을 보는 것조차 하겠냐? 아니 나가 산 고기로 직접 손질하여서 양념한 것인데 왜 동서 음식인가요? 정말 어머님의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만 좋다면 작은 며느리만 부르고 해먹이시면 되지. 또 음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제게 불러내어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맑은 미소를 띄우며 내숨을 떨면서 실속을 챙겨간 것을 다시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인가요? 많이 싸주셔도 제가 다 못 먹어요. 하지만 남편이 갈비를 워낙 좋아하시니 주시면 가져다가 남편이 감사히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이거 용돈이에요. 제가 이번에 유명한 패션 의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게 되어 보너스를 받았어요. 교수님께서 명예직위를 하신다고 하는 것도 다 옛말이거든요. 교수님도 능력이 있으면 학교 밖에서 외부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공모전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일이 연결되거든요. 저는 많은 일을 하여 어머님께 용돈을 많이 드릴 거예요. 시어머니 입이 정말 함지박만하게 커지더군요. 아니 세상에, 떡이네. 교수님께서 돈을 많이 벌어 세상에 이게 닮아야 내가 말년에 무슨 복이냐. 교수님 며느리가 용돈까지 턱턱 주면서 아이고, 내가 그동안 모자란 며느리 때문에 속이 상해서 까워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를 만났구나. 고맙다, 고마워. 그런데 아까워서 번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고, 내가 어떤 복을 받은 거지 정말. 시어머니는 명절에 공모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며칠이나 흘러서 온 후에 용돈 봉투를 받고 손을 잡고 감격할 것처럼 눈물을 흘린 걸 보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어. 명절에 온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장을 보고 식사까지 대접해주는 큰 며느리는 상대에게 관심이 없는 걸 보니 마음이 참 아프네. 동서는 슬슬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2년제를 나오셨다고 하셨죠. 그래도 식당 아줌마 중에서는 초엘리트인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 중에서 대학을 나온 건 형님이 유일하시죠.
형님 거기서는 대장이시겠어요? 제일 엘리트한 것이에요. 진정한 뱃머리네요. 그런 거 보면 형님이 머리가 좋으신 건가 봐요. 자기가 대장할 수 있는 데를 기가 막히게 찾으신 거 보면요. 저도 어디 가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서는 지성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무슨 그런 편협한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학벌로 구분되는 것이 대장이 뭐고 엘리트는 뭔가? 설마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충분하죠. 왜 거기서 천한 일이 있고 귀한 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나요? 그런데 이미 그 집에서 제 위치는 동서 아래, 그 바닥 아래로 정해졌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르치는 걸 선호해요. 너희는 열심히 일에 최고까지 올라가라. 2년제 출신, 4년제 출신, 대학원까지 출신이 어떻게 같은 사람이겠어? 시작점이 다르다라고 말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랑 형님과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과 같은 집안 출신의 남자와 결혼한 것 말고는? 저와 형님은 사회에서 만나면요.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까? 아니, 말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음을 지어가며 전체적으로 먼지가 덮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발 옷을 좀 깔끔하고 세련되게 고상하게 입어주세요. 시장에서 산 것 같은 10,000원짜리 헐렁한 옷을 입으려면 제 수업에 참여하지 마세요. 옷차림만 보아도 그 사람의 수준과 태도가 드러나요. 대충 입은 옷은 그 사람의 태도를 대강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형님도 좀 차려입고 다니세요. 관대하신 분. 거리가 너무 어려우세요. 어찌 그리 독하신지요. 매번 똑같은 옷만 입고 계시다니 전 입던 옷을 좀 챙겨드리고 싶은데 사이즈가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요. 형님,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아주버님과 적당한 사이즈를 입고 계셔서 맞으신 거 아닌가요? 막 옷을 같이 입고 다니시지는 않으시죠? 형님, 왜 그만큼 제 학생이 아니신 거죠? 제가 학생이었으면 수업 중에도 계속 쫓겨났을 거예요. 옷이 너무 거지 같아서 그러시나 봐요. 그런 말을 하며 웃게 되어 있는 동생 나이도 어이가 없었고요. 함께 웃고 계신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으셨지만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없이 주먹만 꽉 쥐고 계셨던 남편이 가장 황당했습니다. 나인데 어찌 화가 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가 거기에 끼어들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여자들끼리 이야기하고 잘 듣자면 그냥 자기 학생들의 얘기로 들을 수도 있고 그저 당신도 화가 나겠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세요. 결혼을 허락받을 때는 남편의 그 침묵이 만만했지만 남편이 다른 시댁이라도 침묵을 유지하려고 하자 저는 조금씩 화가 나더군요. 그러나 아무리 화를 내도 남편은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생각이 그렇다는데 그렇다면 저도 남편에게 맞추어야 하겠죠. 결국 저 또한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시댁에 가는 일을 피하고 있습니다. 괜히 시댁에 갔다가 동서를 마주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동서만 예쁘게 보시는 시어머니와 싸가지 없는 동서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동서가 없을 때는 죽도록 일을 하고 수고했다는 소리 한마디 못 듣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께 안부를 전하는 것도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면 하지 않게 되었고 이야기가 생기면 신랑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따로 챙기거나 용돈 선물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서가 주시면 충분할 테니까요. 하지만 시댁을 피해서도 동사의 간섭은 피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형님,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 아침을 못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영광이신데 식당과 시간이 없어서 형님, 김밥 좀 만들어서 강의실로 가져다 주세요. 저는 시금치 대신 오이를 넣어야 하고요. 당근과 우엉을 채 씹기 좋게 잘게 잘라서 좋아해요. 음료수는 학교 앞에 새로 생긴 커피숍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사다 주세요. 가끔 이런 싸가지 없는 메시지가 도착하기도 했었는데 그 메시지를 무시해도 되나요?
시어머니께 어떻게 그런 짓을 했나요? 어찌됐든 그 성질머리는 왜 그래요? 작은 내가 며느리를 굶고 수업도 들어야 해서 힘들어서 너한테 부탁 좀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렵게 야밀차게 말을 하세요? 아이를 울리지 말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에 적합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억울하게 벌을 받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일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여 피하는 대신 저는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동서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날은 교수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복통으로 실려나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학생 식당의 메뉴가 대부분 준비되어 가열만 하면 되던 상황이었지만 교수 식당의 메뉴들은 대부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품식으로 즉시 제작되어 제공되는 것들이 많아서 교내 메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협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개 가장 경험이 풍부한 학생 식당 직원이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동서를 만나면 불편할 것 같아 거절하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외면 다리에서 만났는데 이들에게 주문한 메뉴를 가져와서 제공했는데 그 테이블에 동서와 그의 동료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아, 조 교수님, 여기는 무슨 소식이신가요? 맞다. 조 교수님, 학교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군요. 제가 학생 식당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깜빡했네요. 그런데 왜 오늘은 교수 식당에 계십니까? 설마 이제 교수 식당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학생들을 대하는 것에서 교수를 대하는 것으로 변하셨군요. 어머나, 그럼 승진 형님 좋으시겠어요? 이제 제가 더 자주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학생 식당이 아닌 교수 식당에서 일하시고 서빙까지 보시려면 그에 맞게 좀 갖추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볼 때마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히 옷차림이 촌스럽고 처참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시댁은 그나마 꾸미고 오시던 거였나 봐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되셨을까요? 영락없는 식당 아줌마인가요? 하긴, 형님. 식당 아줌마, 아저씨 코인 우리에게 물 좀 가져다 주실래요? 10,000원을 심부름 값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한 집안 사람이란 걸 믿기 어렵네요. 형님, 아무래도 제가 너무 쪽팔려서 그런 거겠죠. 이렇게 다니다 대학 식당에서 굳이 일하면서 이런 창피 주는 거 아니시면 이직은 어때요? 제가 좋은 일자리 알려드릴게요. 아마 여기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월급도 훨씬 높고 조건도 더 좋을 거예요. 어디냐면 내 집안에서요. 여기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우리 집안에서 일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안 그래도 요즘 집안에서 도우미 아줌마가 요리를 잘못해서 한 명 더 쓸까 고민 중이에요. 중이거든요. 원래 있는 아줌마는 청소하고 형님은 요리하면 완벽하겠죠. 어때요? 여기서 하루에 얼마 받으세요? 몇 시간 일 안 하는 건데 최저임금은 받아야죠.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내려드릴게요. 가족이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제가 10배만큼 내려드릴까요? 어우, 돈 잘 버는 동서 둔덕, 여기서 보는 거죠. 뭐, 대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저희 집에서 일하시면 저 사모님이나 교수님이라고 부르셔야 되는 거 아시나요? 도대체 어디까지 떠드나 대꾸도 안 하고 듣고 있자니 그런 가관이 없으니까. 거기다 유유상종인지 끼리끼리인 건지. 동서와 함께 있던 교수들도 싸가지가 없었어요. 이분이 정말 우리 교수님 형님이야? 세상에 말도 없이 아무 대꾸도 안 하셨어요. 우리 대학 최고의 유 교수님을 보면 어떻게 가정사가 그리 촌스러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교수님들은 어머니나 시부모님을 모시며 행세하지만 유 교수님은 그냥 집에서 마주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 교수 중에서도 유 교수님만큼 꼴을 떨고 다니는 분은 없어요. 다른 교수님들은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데 유 교수님은 그냥 무심코 코너를 두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우리 학교 이미지를 얼마나 훼손시키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해요. 우리 학교 학업 수준이 의심받을 정도로 나쁜 평판을 갖게 될지도 몰라요.
가정 사이가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이나 시누이님에 대해서는 좀 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맞장구를 칠 때 예의를 지키며 웃는 웃음을 했더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해서 미워도 내 식구라고 감싸주던 나는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잠시 나와 얘기 좀 하자고 했을 때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폭발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서와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쳤더군요. 동서는 내가 잡은 손을 거칠게 뒤집었습니다. 뿌리를 뽑았다가 매섭게 쳐다보며 손을 닦은 후 옷을 털어냈습니다. 안 돼요. 그 아주머니가 미쳤나 봐. 옷이 얼마인 줄은 알고 있을 텐데 음식하던 더러운 손으로 마음대로 만지고 그러는 거야, 아주머니야? 내가 예전에도 말했잖아. 내 운이 좋지 않아서 아주머니랑 한 집안 남자를 만나 결혼한 게 원망스럽네.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시댁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형님 동서 부르는 거야. 내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나 봐. 왜 이렇게 사람 구별을 못해? 아주머니와 나를 시댁에서도 가족이라고 형님 동서지만 여기는 직장이잖아. 나는 대학교 교수이고 아주머니는 대학식당 아주머니인데 이게 어디 주제를 모르고 건드리고 말을 섞는 거야? 공사 그분이 이렇게 못하니까 무식하다고 욕을 먹는 거야? 이래서 사람들은 학벌을 본대로 평가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주제를 파악을 못해. 오늘은 처음이니까 봐주는데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인사팀에서 아줌마 당장 자르라고 할 테니까 조심 좀 해야 해. 그러더니 자기 앞에 있던 식판을 제 쪽으로 밀어서 떨어뜨리고는 동료 교수들과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수근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멍하니 서 있자니 정말 자괴감이 드더군요. 아, 내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 취급해 주려다가 봉변을 당하구나. 사람이 아닌 것에게 사람 같은 행동을 기대하는 바람에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동서에 대한 마음을 다 접기로 했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고요. 다음 날 저는 챙길 것을 챙겼습니다. 다른 날보다 일찍 일하는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향한 곳은 교내 식당이 아니라 대학 총장실이었습니다. 총장님 출근하셨나요? 오늘 뵙기로 약속했는데요. 좋은 일이 아닌 불편한 일로 만나 뵙게 되는 것이라 죄송했지만 이것도 결국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쩐 일이냐? 안 그래도 슬슬 연락 한번 해보려고 했다. 어떻게 돼? 내가 한 학교에 있으면서도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넌 큰아버지가 잘 지내나 궁금도 안 해? 이렇게 싸가지 없는 조카가 어디 있어? 그냥 지나가다 심심하면 들러서 놀러가고 목마르면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면 돼요. 어째서 이렇게 무심한지. 나 학생 식당에 가야만 너를 만날 수 있어.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큰아버지가 너무 서운해할 거야. 사실 내가 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일하려고 하는 이유는 총장님이신 큰아버지 덕분이었어요. 큰아버지는 아들만 있는데 제 여동생이 딸인 나를 항상 이뻐해 주시곤 했어요. 명절에 만나면 다른 아저씨들보다 더 많은 용돈을 받았고 총장님이 교수로 계신 때도 가끔씩 학교로 불러오셔서 맛있는 것을 사주시기도 했어요. 얼른 커서 학교에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총장이 될 테니까 너는 학생이고 나는 총장이 될 거예요. 캠퍼스를 함께 돌아다니며 하자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흥미가 없고 이 대학에서 전공하고 싶은 조리학과도 제공되지 않아서 다른 학교로 진학하게 됐고 큰아버지는 그게 좀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직하기로 결심하고 고민 없이 큰아버지가 계신 학교에 지원했고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는 외국으로 교환 교수로 다녀왔었는데 남편은 제 큰아버지가 교수이신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제가 근무하는 대학인 줄은 몰랐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았고 그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으로 복고하신 큰아버지가 총장이 되신 후에는 혹시 제가 실수하여 큰아버지께 피해를 줄까봐 조심해야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주변에 우리 사이를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총장실을 찾아간 적도 없었고 그러던 제가 총장실로 찾아가자 큰아버지는 반가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패션 디자인학과 유교수를 파면하셔야 할 것 같아요. 큰아버지, 라고 말하자 갑작스럽게 놀란 큰아버지는 정말 눈을 크게 뜨셨죠.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갑자기 왜 그러지? 하시면서요. 당황한 채로 그 자료들을 큰아버지 앞에 준비한 채 정성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학생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교수에 관한 이야기들은 동서를 보니까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해도 자꾸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리곤 했죠. 처음에 한두 명이 이야기할 때는 저도 오해련하며 흘려들었지만 유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 비슷하여 걱정이 되어 따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유교수가 그동안 학생들의 과제를 표절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각종 데이터를 형성한 것입니다.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후 학생이 그것에 대해 항의하면 학점과 졸업장학금 등으로 협박했다는 증거와 증언이 있습니다. 또한 외모가 자신보다 더 예쁜 여학생들을 괴롭히고 학과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도록 다른 학생들을 몰아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이 잘생긴 남학생들은 취업이나 학점을 조작하도록 성추행했다는 증언 또한 있습니다. 외부 프로젝트와 관련된 무슨 비리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해당 문제는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학교 차원에서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이지만 차마 밝힐 수 없던 사안입니다.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동서의 모든 비리 사실들을 총장이신 큰아버지께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솔직하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큰아버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인적인 격을 위해 알려드린 거예요. 사실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감추고 싶어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동서가 최근 들어 자꾸 제한을 벗어나고 있고 어제 저를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넘어서서 그 이유로 큰아버지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원한도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께서 다시 정확하고 확실하게 검토하시고 조사해 주시며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큰아버지는 제가 제공한 자료를 보는 것보다 더 화를 내시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제 편을 들어주시는 큰아버지를 보며 그동안의 속상함이 밀려와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한테 뭘 어쨌다고? 너는 왜 그걸 참고 있었는데?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시고 키웠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물렁하게만 살아가는지 어쩌냐. 그리고 걱정 말아라. 안 그래도 예전부터 패션 디자인과 유교수에 관한 것이었으니 여러 제보가 많았다. 수업 준비는 대충 하면서도 당일 휴강을 작게 처리하고 수업 중에 사적인 동화를 몇 분씩 한다고 고발도 있었으며 술을 마시고 수업에 참여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제품들을 과제로 살 것을 강요하며 모니터를 사서 가져와야 한다고도 했다. 어쨌든 강사평가는 최악이었어. 그런데 나도 유교수가 동서고라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조용히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나 조만간 불러서 기회를 줘야지 하고 있었다. 어떻게 내가 내게 어떤 일을 했는지 감히 말대로 나도 사실 공정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한다. 학교 총장으로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었던 건데 그래서 내 말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내 가족이라도 받아야 한다. 있는 처벌을 내리막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긴 학생들이 그렇게 떠드는 이야기들을 학교 윗선에서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생각으로 다시 일터에 복귀했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동안에도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동서의 전화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지 않으니 동서가 곧 학생 식당으로 쫓아오더군요. 형님,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잠시만 돼요. 형님, 잠시만요. 예. 학교는 일터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동서가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엄격하게 공과 사를 구분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저희 일터이고 매우 바빠서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식사 안 하실 텐데 가시고 식사하실 거면 제 뒤로 가서 줄을 서세요. 이것을 내려놓으시고요. 동서를 물리치려 했지만 그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강해 보였습니다. 형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형님이 총장님과 친척이라는 사실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몰라요. 형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이동안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알려주실래요? 한 대 치실까요? 여기서 좀 때리시면 기분이 풀릴까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기분이 풀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여기가 조금 더러운 바닥이에요. 음식물도 떨어졌는데 보이시죠? 저 이렇게까지 깊게 반성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총장님께 한 통만 전화해 주세요. 형님이 오해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형님, 그날따라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학교에 온 동서는 김칫국물이 흐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기 치마 색이 물들어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빌더군요. 그래, 이야기해보면 모든 오해가 풀릴 거야. 그러니 다행이네. 우리 학교 총장님은 공정한 분이신데 모든 일들이 오해가 아니니까 걱정 말고 있어. 총장님은 내가 조카인 줄 아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거나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총장님은 공정하게 확인하고 처리해 줄 거니까 그냥 믿고 기다려. 동생은 냉정하게 대답하자며 점점 필사적으로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제가 이대로 강의를 끊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 나요. 제가 회사와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이 다 대학에서 QA, REF, ORMA에 질 거야? 교수라는 것 때문에 딴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제 잘못으로 학교에서 잘리게 되면 위약금을 몇 배로 물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 쫄딱 망해요. 저 길거리에 나앉는 거 보면 형님이라고 마음 편하실 거예요. 거기다 지금 무슨 표절이냐 뭐다 해서 학생들이 모아서 학교가 대표로 소송한다고 하는데요. 형님, 그건 진짜 오해예요. 세상 아래 특별한 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학생들도 저한테 배우고 디자인하다 보니 제 생각하고 비슷한 디자인이 나와서 그런 거지. 제가 학생들 것을 베낀 건 없어요.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저 정말 억울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은 그것을 믿어주셔야 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형님.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동서의 태도가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게다가 이런 구경거리가 생겼으니 학생들이 잔뜩 몰려있는 식당이 얼마나 소란스러워졌는지 상상이 되시겠죠.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빈 동사 모습을 보며 그동안 동서에게 당했던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낄낄거리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사진을 찍어대고 그런 동서를 뒤에 두고 셀카를 찍으면서 어서 SNS에 올리자며 떠들던 학생까지 있었으니까요. 동서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일어나서 자신을 찍고 있는 학생들에게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리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달려드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찍어가면서 재미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도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눈치챈 그의 동서는 갑자기 눈에 도끼를 든 채로 나를 향해 노려보더군요. 형님, 이러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가요? 제가 형님 때문에 교수에게 잘린다고 말하면 시어머니나 남편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럴 거예요. 형님, 일을 수습하지 못하면 이혼 당하실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움직여서 그렇게 만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이혼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마신 후에 지금이라도 즉시 총장님께 전화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조사나 소송,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항상 동의의 편만 드는 시어머니가 계셨죠.
그리고 실제로 동희가 쟤 때문에 교수직에서 해임당했다는 소문이 있다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괴롭힐지 충분히 상상이 됐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무서울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희에게 협박당하는 것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동희여, 하지만 아직 우리 큰아버지에게 전달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아버지께서 아니라 저가 처리할 문제입니다. 방금 서방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동서가 외부 프로젝트로 나갔을 때 성매매를 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실은 정말로 집안의 수치스러운 일이라서 저는 큰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지금 울리는 전화는 서방님의 전화가 아니라 동서 씨한테 확인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동서 씨는 정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와 휴대폰을 번갈아가며 보더니 휴대폰을 바닥으로 던지고는 짓밟으려 하더군요. 항상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며 풀 메이크업을 해야만 집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고 있었지만 머리는 셋발로 묶고 화장은 다 번지며 귀신 같은 모습으로 원피스에 김치 국물까지 묻혀 있어요. 휴대폰을 띄는 모습은 정말 귀한 광경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지 그때 찍힌 동영상은 땡땡대 패션업과 교수의 진정한 하이패션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강타했고 동서는 그렇게 염원했던 1000만 뷰 영상을 가진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그 후에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동서는 교수직에서 파면됐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회사들로부터 품위유지 조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청구당했고 집과 차, 예금을 다 처분해도 아직 갚을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동서에게 디자인을 훼손당한 사실 등 피해의 증거를 모아 대리 소송을 시작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대학교에서도 교수 자리는 물론 시간 강사 자리도 어렵고 전 교수로서의 경력으로 디자인 분야 학원에서 강사로 일자리를 찾았지만 이미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방은 이 사실을 알고 동서와 이혼했고 돈도 잃은 동서는 결국 패션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이 많은 곳에서 취업을 찾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그런 동서를 만난 지인은 말로는 옷차림과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서 정말 자기가 본 것이 그 사람이 맞는지 몇 번이나 다시 보면서 확인했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 시어머니는 제가 교수 며느리를 뺏은 것 같았는지 원망을 하셨지만 저희 남편이 이번에는 입을 열어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제발 잘못한 거 하나 없는 며느리 그만 잡으라고요. 이번 일 지내고 나니 식구라고는 우리 부부 둘뿐인 것 같으니 앞으로는 보지 말고 살자고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서방님 역시 엄마가 형수님을 너무 학벌로 구박해서 자기는 여자 다른 거 안 보고 학벌만 받다가 이렇게 되었다며 자기가 이혼하고 인생 망친 게 다 엄마였어요. 때문이라며 원망을 하며 이제는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학벌로 자식들을 비교하고 구박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그런 자식들이 아무도 남지 않은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풀리면 시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결코 자신의 엄마를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